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게 됐네요. 오늘 라깡 세미나 11 63페이지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체가 분석가를 속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속인다는 것의 진실, 이 3번에서는 속인다는 것의 진실에 대해서 라깡이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64페이지 넷째 줄 들어가겠습니다. 기호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며 거기서 추구되는 모든 평가, 프라이스 쉐중,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평가의 척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프라이스 쉐중이라는 건 가치평가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가치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메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텍스트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 거짓말을 환자가 할 때 그 환자의 그 거짓말을 메타 해석하지 말고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체의 무언가가 장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약간만 암시되더라도, 다시 말해서 속임수, 거짓말이 그 분석의 장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게 약간만 암시돼도 우리는 그것을 주체와 관련된 흔적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속고 있다. 환자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당신 거짓말에 속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거짓말도 진실이다. 거짓말의 진실. 그것에 대해서 라깡이 얘기합니다. 기만, 속임수, 거짓말, 그건 진실의 이면이다. 그것도 진실로 취급해라 이거죠. 꿈은 주체의 무의식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꽉 찬 말, 진실된 말로도 드러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속임수, 거짓말로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이걸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도출해 보여드리고자 하는 구조적 지표들을 미처 알지 못했기에 히스테리증자의 욕망이 아버지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도라의 경우에도 그녀의 욕망은 대리를 통해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욕망을 유지하려는 것에 있었음을 프로이드가 간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라의 사례와 동성애자 여자의 사례에서 프로이드가 실패했다. 그것을 라깡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이 주체에게 얘기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욕망의 구조입니다. 욕망의 구조. 욕망의 구조적 지표예요. 주체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 욕망의 구조적 지표라는 걸 간단히 말하면 주체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것을 라깡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프로이드가 간과했다는 것이죠. 도라 사례와 동성애자 여자 분석 사례에서 프로이드가 이 주체 욕망이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이 욕망의 구조적 지표를 프로이드가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라깡이 예를 들고 있죠. 도라의 사례를 예를 들고 있죠. 도라의 사례에서 도라의 아버지가 케이시, 지인인 그 케이시의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도라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아버지가 케이시 부인을 사랑하도록 그냥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왜 방조했나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라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도라의 욕망은 대타자 욕망, 즉 아버지의 욕망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가를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유지시켜 놔야 나도 내 욕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욕망하는 대상이 누구였죠? 엄마가 아니라 케이시 부인이었죠. 윤리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죠? 그러나 욕망한다는 그 자체가 윤리입니다. 라깡에게 있어서 욕망한다는 그 자체가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젝은 락강의 그 욕망의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한다는 자체가 윤리입니다. 무엇을 욕망하느냐? 그건 윤리가 아니에요. 그건 낙강적 윤리가 아니에요. 욕망한다는 자체가 윤리입니다. 그러면 도라가 자신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뭔가를 욕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케이시 부인을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라에게 지각되자 도라가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케이시 부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아버지의 욕망의 간접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라를 욕망한 게 아니라 케이시 부인을 욕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라는 케이시 부인을 자신과 케이시 부인을 동일시해서 아버지의 욕망의 간접적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라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65페이지에 그 하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여자 동성애자의 사례에 대해서도 락강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여자 동성애자 그 딸이 아빠가 자신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헌신적 사랑, 그 딸을 향한 욕망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욕망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딸이 그 화류계의 여자를 동성애함으로써 그리고 그 동성애하고 있는 그 장면을 아빠한테 들켰잖아요. 그때 철길에다가 자신의 몸을 던지는데 한 인간을 이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마땅히 자기 자신, 그 동성애 여인,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원치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락강이 말했죠. 이 동성애자 여자는 그 아빠에게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동성애를 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의 결여잖아요. 그 딸의 결여란 말이에요. 그 결여를 아빠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빠의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아빠의 실제는 뭐였죠? 왜 당신은 딸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는가? 딸에게 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게 아빠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 여자는 그 동성애의 사랑을 통해서 동성애 그 대상을 향한 그 헌신적 사랑을 통해서 이게 말하자면 아빠의 욕망에 대한 도전이죠. 또 동성애자 자신의 결여이기도 합니다.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동성애자 자신의 결여가 되는 것이죠. 그 결여를 아빠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빠의 실제, 즉 아빠가 나를 욕망하지 않았다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아빠의 그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동성애자가 그 프로이드와 그 분석할 때에는 자기가 남자를 사랑하는 꿈을 꾸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예. 대타자를 속인다는 것은 대타자가 마땅히 욕망했어야 했던 그 진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대타자를 속인다는 것은 대타자가 마땅히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은 그 진실, 그게 이제 실제란 말이에요. 대타자에게는 그게 실제예요.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속임수도 그런 그 이면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거짓말, 이거 다 그런 대타자의 실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노침 자체를 통해 계시되는 것으로서 규정되는 어떤 실제와 조화를 시킨다. 예.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노침 자체를 통해 계시되는 실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계시되는 것으로서의 실제, 거짓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계시되는 것으로서의 실제,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락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질의응답에 들어가서 67페이지, 논리적 시간은 3개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보는 순간, 이거는 통찰이라는 지적작용의 심리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찰, 뭔가 깨닫는 것이죠. 지각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해를 위한 시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 understanding. 그 내가 통찰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시점이 있다. 이게 이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의 엔티데쿰, 발견이 되는 것이죠. 발견. 이 발견이라는 것, 무의식의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 이건 해석과 같은 얘기고, 이건 창조 작업입니다. 이건 생성 작업이에요. 논리적 시간은 시니피앙의 대여를 전제로 해서 논리적 시간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반복 기능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두 개의 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니피앙의 반복, 시니피앙의 이 대열, 의미화, 의미작용의 반복, 이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반복 기능에 수반되는 그 두 개의 용어는 윌퀴어 그리고 쭈팔입니다. 윌퀴어는 자의성이고 쭈팔은 우연이죠. 윌퀴어라는 것은 자의성이라는 것은 의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을 해석하면서 전사의 우연, 반복, 복사의 우연과 연관의 자의성, 이 무의식의 반복에는 이 자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무의식과 관련해 프로이드는 자신이 듣게 되는 모든 이야기를 순수한 시니피앙의 기능으로 환원시켰다. 그것이 작동하는 것, 프로이드의 말에 따르면 결론을 내리는 시점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환원을 기점으로 해서지요. 결론을 내릴 시점이라 함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용기를 갖게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는 제가 그의 윤리적 증언이라 부른 것의 일부를 이루게 되지요. 자신이 듣게 되는 모든 이야기를 순수한 시니피앙의 기능으로 환원시켰다는 것은 메타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니피앙에 대한 메타 해석을 하지 않는다. 시니피앙 그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시니피앙 안에 머물러야 거기서 은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유라는 것이 바로 통찰이고 또 이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논리적 시간, 시니피앙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그 절분된 시니피앙이 발견된다. 시니피앙의 절분된 구조를 발견한다. 그것은 결국 이 시니피앙을 그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의식이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저항이 생깁니다.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불확신, 저항, 프로이드의 치료의 실패,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기는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8페이지 끝에 기억하기로부터 시작해서 반복의 저항을 만나게 되는 것과 반복에서 시작해서 기억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하기와 반복, 기억하기는 뭘 기억하는 거죠? 꿈을 기억하는 거죠. 꿈의 기억. 기억하기로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의 진실로 들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뭐를 부딪히게 되죠? 저항을 부딪히게 되죠. 이 저항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그 하나의 그 방사성 구조로부터 나오는 그 저항이죠. 무의식의 실제의 방사성 구조로부터 나오는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튕겨내는 저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기억하기를 통해서 발견의 그 시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실제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그 무의식이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과 반복에서 시작해서 기억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또 한편 무의식은 자신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만 또한
편에서는 자신의 실제를 계속해서 주체에게 알리는 반복을 하는 것이죠. 예, 알리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뭘로 알립니까? 증상으로 알리는 것이죠. 꿈도 증상의 하나죠. 그래서 꿈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무의식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반복에서 시작해서 주체가 꿈을 통해 기억의 실마리를 통해 무의식으로 가게 되는 것. 요거는 다른 일이다. 이렇게. 하나는 기억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가는데 저항이 부딪히는 것이고, 하나는 반복, 증상의 반복을 통해서 기억으로 가면서 무의식의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구와 입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 드나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으로 드나드는 게 아니라 입구 따로 있고 출구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 69페이지 셋째 줄에 실제를 신입형으로서 형식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뭐가? 시간 기능이 여기서는 논리적 질서를 띠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를 신입형으로서 형식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의 형식화입니다. 실제의 상징화, 실제의 역사화, 실제의 언어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의 실제도 상징화하지만 발견한다는 거 그건 기표의 발견이죠. 기표의 발견, 하나의 상징화, 실제를 상징화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생각했던 거, 소화되지 않았던 거,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 그것을 언어화시킨다는 얘기죠. 그것이 기억하기와 반복하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기와 반복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의 실제와 조화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거죠. 만난다는 건 상징화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오는 많은 이 어려움들, 생활 속의 어려움, 우리 일에 대한 어려움, 많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어려움들도 우리가 상징화시켜야 돼요. 상징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땡 잡는 사람이죠. 예, 상징화. 이게 락강이 말하는 상징화 1단계인데 이게 단어가 사물을 죽인다는 얘기죠. 단어가 사물을 죽인다.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하반부에 락강이 말하는 피에르 코프만이 질문을 했어요. 불안의 이 존재적인 차원과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이 락강이 대답하는데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불안의 경로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면서 불안의 경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의식의 실제를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죠. 존재적으로 불안하다. 또 하나는 무의식의 실제를 대면할 때, 무의식의 실제를 대면할 때 오는 불안이 있다. 그래서 무의식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적 차원과 그 확실성, 불안의 존재적 차원은 우리가 무의식의 진실을 실제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존재적인 불안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무의식의 실제를 대면할 때 역시 그 불안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불안이 더 쉽습니까? 무의식의 실제를 만났을 때의 불안이 더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마지막에 분석가는 주체의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드는 락강이 제가 무의식의 형성물들을 연구하면서 보여주었듯이 프로이드는 진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신입향적 절분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러한 신입향의 절분에 대한 신뢰의 정당성은 실제에 대한 참조를 통해 주어집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무의식의 확실성을 알게 되는 것은 신입향의 그물망에서 절분된 기표의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입향의 그물망에서 절분된 기표의 절분된 구조,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입향의 그물망이 이렇게 있어요. 신입향의 그물망이 있는데 여기서 절분되는, 이 절단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절단된 지점의 기표, 그 기표의 간극, 이 비금친 기표, 절분된 기표, 그것이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 기표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기표이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즉 발견해야 되는 기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의식의 욕망의 진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동생을 너무나 귀여워하고 이뻐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과 함께 놀 때 동생을 갖다가 높은 데서 한번 뛰어보라고 자꾸 이제 유혹해가지고 동생이 뛰다가 다리가 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렇게 해놓고 형이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자, 요런 사건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 시니피앙의 그물망은 무엇일까요? 시니피앙의 그물망은 형과 동생의 하나의 놀이의 하나의 그 구조를 얘기하겠죠. 거기서 절분된 기표를 찾아야 되는데, 절분된 기표는 무엇일까요? 절분된 기표는 형이 동생을 높은 데서 뛰라고 그래가지고 뛰게 해서 다치게 한 것이죠. 이게 절분된 기표예요.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끊어진 그 절분된 기표, 이것이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욕망은 무언가요? 바로 이 절분된 기표가 바로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는 이 키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의식적 욕망은 바로 동생을 이겼다는 것이죠. 동생을 이기고자 하는 것. 동생을 내가 이겼다. 그것이 형의 무의식적 욕망의 진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무의식적 욕망의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형은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동생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일평생 동생에게 수치감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 정죄받고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형이? 동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절분된 기표인 형이 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 하는 이 절분된 기표를 통해서 형은 동생에 대한 이기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형은 동생에 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진실, 욕망의 진실을 절분된 기표에 의지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락강은 실제는 환상을 지탱하고 환상은 실제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는 환상을 지탱하고 실제가 있는 이상 환상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동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환상은 실제를 보호한다. 환상은 실제를 스크린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